이낙연 당선자가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의석이 180개라 그러면요, 셀 가능성 있는 바가지가 180개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그거는 오히려 앞으로 민주당이 부담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낙연 전 총리의 스타일상 관리하는 게 쉽진 않을 거다. 굳이 뭐 그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해서 리스크를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여권의 고민도 깊습니다.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180석 해가지고 거대 여당이 됐지만, 또 이런 경험들을 과연 또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되는, 앞으로 대선이 지금 2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어깨가 훨씬 더 무거워진 거죠. 지금 중앙 권력, 대통령, 또 지방 권력, 각 시도지사 포함해서 이제 의회 권력, 국회까지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새로운 어떤 여건이 시작점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낙연 이번 당선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권 주자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1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낙연 당선자가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과연 이낙연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걸었던, 그러니까 당대표를 거치지 않고 가는 길을 걸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망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 그러니까 민주당 상황과 이낙연 특히 당선자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먼저 이준석 최고위원 먼저 얘기할까요? 그 지금 이낙연 당선자 어쨌든 뭐 계속 그동안에도 대선 주자 1위를 해왔고, 이번에 종로에서도 황교안 후보를 꺾으면서 여권 내에서는 지금 현재 모양새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듯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과연 이낙연 당선자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그리고 여권 내에서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상황의 민주당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거의 피크라 봅니다. 지금이 피크다? 네. 고점에서 들어가면 이제 상투 잡는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만약 그 의구심이 든다면은 안 들어가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이제 당선자,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하, 예. 네. 이분이 그 잘 하는 게 어쨌든 뭐 소통을 리더십처럼 보이고 인자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 가가지고 뭐 원구성 협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 원내 일이고 앞으로 협치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민주당의 이제 결국에는 대선 경선이나 이런 데서 투표하게 될 코어 지지층들이 만족할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냐, 이분이. 예. 코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금태섭 의원에 대한 대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야당에 대해서 더 강해지길 바래요. 네. 근데 이분의 성격이 거기랑 맞느냐라고 하면 저는 호환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분은 스타일 버리든지 아니면은 올라가서 비판받아야 되거든요. 과거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들도 그래요. 보면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일 처리하는 방식,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일 처리하는 방식, 우상 원내대표가 일 처리하는 방식, 지지층이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들을 보였거든요. 이번에 그 윤건영 당선자가 이야기한 부분이 지지층들이랑 일정하게 궤가 좀 맞는 거 아닙니까? 힘있게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그런 얘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흔히 그 의석수쯤 되면은 슬슬 시작하는 이야기거든요. 보면은 옛날에 한나라당 아까 180석 시절에 범보수제 180석 시절에 그때 뭐 하려고 막 이제부터 개혁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한 건 별로 없고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욕먹은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렇게 보는 거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난 한 1년을 복귀해 보면은 사실 120석이라는 어정쩡한 의석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 저지나 이런 걸 시도했던 거예요. 예, 들어놓으면 된다 뭐 이런 거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지도부들의 패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물리적 저지가 거의 불가능한 선이거든요. 보면은. 지금은 뭐 103석 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그런 때 상황 자체가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야당이 생각만큼 그런 면 때문에 지탄받을 일도 거의 없어요.
이게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의정 활동을 잘해가지고 당 지지율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굳이 예를 따지자면 박용진 의원 정도 지난 국회에서는 딱 한 명 생각나거든요, 저는. 그런데 반대로 그 의석이 180개라 그러면요. 셀 가능성 있는 바가지가 180개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그거는 오히려 앞으로 민주당이 부담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스타일상 관리하는 게 쉽진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떤 당대표 선거에 출마 안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고점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고점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 의원께서는 이낙연 당선자의 향후 어떤 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좀 근데 거기가 제도적으로 보면 당권 대권 분리가 있어서 네. 대선 1년 전에 대표를 그만둬야 돼요. 사임해야 되죠. 예. 그러면 올해 이제 7월달에 전당대회인데 네. 불과 한 7개월 정도 대표. 내년 1월 정도 그렇죠. 예. 굳이 뭐 그 7개월짜리 당 대표를 해서 리스크를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사실은 이낙연 총리는 거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네. 이 대권 가도에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거의 뭐 별다른 흠이 없어요. 실책도 별로 없었고 이 상태로 계속 관리해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무난한 그런 어떤 그 경로라고 본인도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비대권 주자들 간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큰 구도로 보면 이제 친문이냐 혹은 네. 비문이냐 이렇게 해서 양쪽의 대표 진영이 친문들 내부 경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충돌을 하게 될 텐데 대권 주자들인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원해예요. 또 경쟁력 있는 대권 주자는 네. 이재명 지사 원해죠. 박원순 예, 시장 예. 원해에 있죠. 또 지역 기반으로 김부겸 전 장관도 원해에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유일하게 원내에 입성한 그 대권 주자가 이낙연 총리인데 굳이 뭐 당대표 이걸 해서 없는 리스크를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이 이제 180석이라는 이제 거대 그 여당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과연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서 임기 후반부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국정 과제들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추진할 건가. 이게 이제 관측 포인트인데, 제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은, 그러니까 정치 개혁 같은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예. 이런 과제에 있어서는 선명성을 내세우면서 또 야당과 그 선명한 대립각을 혹은 이제 그 검찰 내부의 기득권이라든지 선명한 대립각을 만들면서 속도감을 만들려고 할 텐데 그 이외에 정작 필요한 어떤 사회경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안정적이거나 피지 않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기 정권 재창출이 최대의 목표가 되고 이런 뭐 사회개혁 과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목표가 되면 그러면 사실은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과연 어떤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나 또 뭐 시민사회의 그런 비판이나 이런 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경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하, 예. 제 보기에는 또 더군다나 이제 과거 뭐 열린우리당 시절의 그런 뭐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정부와의 각을 세우거나 뭐 혹은 저 레임덕이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하는 또 지지자들의 지지층의 요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뭐 정의당하고는 오히려 더 많은 긴장이 정치적 긴장이 발생할 거라고. 정의당으로서는 틈새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당분간 이낙연 독주 체제는 지속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나 국회 내, 원내에 다른 경쟁자들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요, 코로나19 같은 비상시기에는, 이 재난시기나 비상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갖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뭔가 자신의 리더십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실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어떤 뭐 아주 신속한 돋보였죠.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돋보였고 이재명 지사의 아마 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뭐 그 거의 유일한 경쟁 관계 당내에서 보면은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당 대표를 맡아서 당이 위기 상황도 아닌데 180석이라는 그 관리만 하는 당 대표인데 그래서 굳이 그에 도전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홍준표 이번에 무소속 당선된 홍준표 당선자가 이낙연 당선자는 페이스메이커고 결국 저 이재명 지사나 유시민 이사장이 그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홍준표 전 대표가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뭐 본인의 포석이겠죠. 네, 본인의 포석인 것이고 본인도 대선 주자라고 생각한다면 상성이 맞는 후보가 나왔을 때 극대화되거든요. 본인의 장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포석하는 거를 보고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게 뭐 어떤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건 아니다. 희망사항에 가까운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은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본인이랑 설전 벌이고 그러면 좋아하겠죠. 또 유시민 이사장이랑도 잘 맞죠. 뭐 여러 그러니까 가지 그런 어떤 포석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제 이낙연 당선자의 이 이른바 뭐 대세론이라고 표현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앞서가는 이 이낙연 당선자의 흐름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후보로까지 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저는 이낙연 지사가 이제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되는 일은 이낙연 전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청도만 계속 돌면 돼요. 충청권을 잡아야 된다. 안희정 지사의 어쨌든 대권 사실상 그 공백을. 낙마 이후에 그 공백의 대안을 찾고 있는 충청권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충청권 대선주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낙연 총리든지 아니면 뭐 대구의 김부겸 장관이라든지 뭐 하나 다른 지역 사람을 골라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그 안희정 전 지사의 세력 부분을 이낙연 당선자가 조금 흡수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무슨 옛날 방식으로 뭐 반기문 이런 사람이 했던 것처럼 충청도에 포럼을 만들고 뭐 이렇게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은근하게 지금부터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1년여 정도 충청도에 여러 가지 살피고 이렇게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상당히 민심이 쏠릴 수 있는 구조고요. 그걸 왜 얘기하냐면은 대구도 마찬가지. 대구를 돌 수도 있어요. 근데 당원 구조가 대구에 약하고 네. 대구에는 아무리 돌아도 결국에는 김부겸 장관이 대권을 놓지 않는 한 거기로 쏠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부겸 장관은 원외이기 때문에 대권을 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주공산이라고 표현하면 좀 오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거꾸로 말하면은 자신들을 대표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충청권 사람들 손을 잡아주면은 뭐 호남과 충청 두 지역 기반을 잡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침투하기 어려운 지역 기반을 갖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안철수 대표가 그거를 굉장히 그 지금 안철수 대표 측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은 그 아쉬움을 얘기 많이 해요. 그때 막 대전에 가서 창당대회도 하고 막 그러니까 원래 그게 그랬다고. 작전이었대요 국민당이.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세가 있었을 때 그 기대치가 극대화됐을 때 그때 당내 호남색을 강화하자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바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충청도에 어쨌든 그 당시에 비어있는 어떤 그런 대표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못했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게 뭐 지역 갈등 구도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확장해 나가라는 거죠. 본인이 이제 하나씩. 근데 그거에 있어가지고는 이낙연 총리는 안철수 대표보다 더 절대적인 호남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다음에 대선에서. 그랬을 때 결국에는 충청도에 공을 들이는 사람이 유리하다. 자, 180석의 거대 의석을 차지하게 된 여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좋은지 또 특히 이낙연 당선자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낙연 당선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당권에 도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공통적인 말씀은 당권 도전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충청을 이낙연 당선자가 잡을 수 있느냐가 이낙연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여권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